안녕하세요. 약사 이지향입니다. 1편 보고 오셨나요? 1편에서 왜 혈압이 오르는가 같이 고민해 봤는데요. 오늘은 어떻게 하면 혈압약을 줄일 수 있는가 이 본격적인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혈압약을 좀 이해를 하셔야겠죠. 여러분들이 드시는 혈압약의 성분에 대해서 혹시 알고 계신가요? 많은 분들이 오랫동안 혈압약을 복용을 하시면서도요. 어떤 성분의 혈압약을 드시고 계신지를 모르는 게 정말 안타깝거든요. 이 방송을 보시는 분들은 당장 본인이 드시는 혈압약이 어떤 원리로 혈압을 조절하는지 꼭 알아보시기 바랍니다. 근데 약이라는 게 전문가인 약사가 이렇게 취급을 하기 때문에 굉장히 어려워 보이지만요. 사실 알고 보면 다 쉬워요. 혈압이 오르는 원리에 대해서 공부를 하셨으니까 이제 눈치를 채셨겠지만 첫 번째로 교감신경을 안정시켜서 혈압을 조절할 수가 있습니다. 자, 교감신경을 안정시킨다는 게 뭐예요? 심장아, 괜찮아 하고 심장 뛰지 마 라고 하는 약들이죠. 이런 교감신경을 안정시켜서 혈압을 조절하게 되면은요, 심장이 덜 뛰게 되면서 혈압이 조절이 되는데 또 좋지 않은 면이 있을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너무 압력을 떨어뜨리다 보니까 약간의 무기력 같은 게 느껴질 수가 있겠죠. 약간 좀 액티브하게 살려면 살짝 흥분이 돼야 되는데 교감신경을 너무 안정시켜 버리니까 좀 운동을 할 때도 좀 몸이 빨리 움직이지 않는다든가 해서 교감신경 안정제 드시고 좀 살이 찐다 이런 느낌을 받으시는 분들도 좀 있고요. 많이 그렇지는 않아요. 근데 그럴 수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어떤 분들은 교감신경 안정제를 드셨더니 좀 잠을 깊이 못 잔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도 가끔 있으세요. 왜냐하면 이 교감신경 안정제를 우리가 베타 차단제라고 해요. 이 베타 차단제가 뇌에서 멜라토닌이라는 호르몬이 만들어지는 걸 좀 방해한다고 해요. 그러다 보니 조금 수면의 질이 떨어지기도 하고요. 또 교감신경 안정제를 드시게 되면은 좀 액티브하지 않으니까 아무래도 성욕이 조금 감퇴될 수도 있다고 합니다. 근데 이러한 불편한 증상들이 모든 사람들에게 나타나는 게 아니라 안 맞는 사람들에게 나타나고 혹 나타난다 하더라도 보완을 해주면 괜찮아질 수가 있는데 내가 이렇게 노력해도 안 되고 저렇게 노력해도 안 된다면 전문의하고 상의를 해서 약을 바꾸시면 되는 거죠. 어쨌든 혈압은 떨어뜨려야 돼요. 혈압이 너무 계속 높으면 안 되니까요. 약이 안 좋다는 게 아니라 약의 성질을 알고 나한테 일어나는 현상에 대해서 대처할 수 있는 능력을 키우셔야 된다는 겁니다. 자, 두 번째로 혈관을 확장하는 물질을 약으로 씁니다. 이거는 좀 전문용어로 CCB, 칼슘 채널 블로커라고 말을 하는데요. 혈압인데 웬 칼슘이지? 칼슘은 골다공증에서나 나오는 말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 많을 거예요. 실제로 이 칼슘 채널 블로커를 드시는 분들이 정말 많은 질문을 하세요. 칼슘이 못 들어가게 하는 약을 내가 먹고 있는데 내가 골다공증 때문에 칼슘제를 복용해도 됩니까? 이렇게 많이 질문을 하는데 우리 몸엔 들어가는 문들이 다 달라요. 그래서 뼈로 가는 칼슘, 또 뱃속에서 흡수하는 칼슘, 또 혈관 평활근을 수축시키는 칼슘의 통로가 다 다르기 때문에 그 혈관 확장제를 드시고 계시더라도 골다공증을 위해서라면 칼슘제를 따로 드셔도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왜 혈관 확장제를 혈압약으로 쓰시는지 1편을 보신 분들은 금방 눈치를 채셨을 텐데요. 혈관이 수축해서 혈관이 좁아지면 혈액이 가기가 힘들잖아요. 혈압이 오르는 이유는 심장이 혈압을 올려서라도 온몸으로 혈액을 공급받아서 세포를 살리기 위해서라고 이해되셨잖아요. 혈관이 확장이 되면 혈액을 보내기가 훨씬 쉽겠죠? 그러니까 압력을 덜 받아서 혈압이 떨어지는 겁니다. 그런데 혈관을 확장하는 원리를 보니까요. 제가 저번 시간에 말씀드린 것처럼 혈관에는 내막과 중막과 외막이 있다고 그랬잖아요. 자, 이 중막의 혈관 평활근인데 이 혈관 평활근이
혈관 평활근이 지나치게 수축을 하니까 혈압이 오르더라. 이걸 발견을 한 거예요. 그래서 혈관 평활근의 수축을 막으면 혈관이 확장되지 않겠지. 혈관이 확장되면 혈액이 잘 가니까 심장에 부담이 덜 가서 혈압이 떨어지겠지. 이제 이런 원리인데 혈관이 수축을 하려면 이 혈관 평활근에 칼슘이 들어가야 돼요. 칼슘이 있어야 혈관이 수축이 됩니다. 그렇죠?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칼슘이 못 들어가게 하면 혈관이 수축이 안 되니까 혈관이 좁아지지 않겠죠. 그래서 이 혈관 확장제는 혈압약으로도 쓰이지만 어떤 의사 선생님들은 혈액순환제라는 표현을 쓰기도 해요. 혈관을 확장시키니까 혈액이 잘 가서 온몸으로 혈액이 잘 돌지 않겠느냐. 이제 그런 원리 때문에 이 혈압약은 혈액순환도 도와줍니다라는 표현을 쓰는데요. 내 스스로 혈액을 돌리는 게 아니라 약으로 혈액을 돌리다 보니 불편한 증상이 또 나타납니다. 자, 어떤 불편한 증상이 나타날까요? 이 혈관이 지나치게 확장이 되면은요, 신경세포를 눌러요. 그래서 두통이 올 수가 있어요. 이 혈관 확장제는 동맥을 확장시켜주는 거거든요. 그래서 뇌 쪽에 혈관을 확장시키면 머리가 좀 아플 수가 있어요. 이것도 모두 다 그러는 게 아니라 그런 사람이 있고 안 그런 사람이 있으니까 혹시 내가 두통 때문에 시달리는데 내가 먹는 혈압약이 CCB, 칼슘 채널 블로커. 이 칼슘 채널 블로커는요, 대부분 핀으로 끝나요, 핀. 암로디핀, 뭐 이렇게 핀으로 끝나거든요. 그래서 이 CCB인지 확인을 해서 이 두통과 내가 먹는 혈압약이 상관이 있는지 한번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혈관 확장제가요, 동맥만 확장을 시켜요. 동맥만 확장을 시키는데 여러분들 아시죠? 동맥은 심장에서 나가는 피예요. 심장에서 착 나가는 피인단 말이에요. 근데 또 심장은 순환계라서 혈액이 또 돌아와야 되잖아요. 자, 돌아오는 혈관을 뭐라고 하죠? 네, 정맥이라고 하잖아요. 이 혈관 확장제는 동맥만 확장하지 정맥은 확장을 못해요. 자, 그러니까 혈관이 늘어나서 혈액이 쫙 갔어요. 근데 정맥에서 힘이 없어가지고 못 돌아오면 어때요? 정맥은 약이 영향을 미치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거기에 고여 있을 수가 있어요. 고여 있다는 말이 좀 지나친가요? 어쨌든 돌아오는 속도가 내가 짜주는 속도에 비해서 돌아오는 속도가 느리면 거기에 정체가 되겠죠. 그래서 혈관 확장제를 드시는 분들 중에서 약간 말초 부종, 특히 발목, 종아리 요쪽이 좀 붓는 사람들이 나타날 수가 있어요. 이거는 조금 저는 좀 많이 좀 봤어요. 물론 혈압약을 먹고 혈압이 조절이 되고 불편한 게 없었으면 저를 안 찾아왔겠죠. 근데 좀 불편하신 분들이 찾아왔을 때 발견한 게 이 발목 부종이 좀 많았어요. 그래서 혈압약을 드시는데 발목이 붓는다거나 종아리가 좀 붓는다거나 하면 혹시 혈압약 때문인지 한번 확인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모든 사람이 다 그런 건 아니니까 너무 놀라지는 마시고요. 제가 이런 방송하면서 되게 이렇게 조금 조심스러운 게 모르는 게 약일 수도 있잖아요. 알면 오히려 더 안 좋을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이런 부작용을 말씀을 드리면 너무 놀라셔가지고 그때 또 혈압이 오른다니까요. 그건 아니고 이 부작용이라는 게 모든 사람에게 나타나는 게 아니라 나타날 수도 있으니까 알고 계셔라. 왜냐하면 이렇게 발목 부종이나 두통 같은 부작용을 인지를 못 하시잖아요. 그러면 혈압약은 혈압약대로 먹으면서 두통약 먹고 또 뭐 발목 부종 치료하시고 이러면서 돈과 시간을 낭비하시잖아요. 이제 그런 일이 생길까봐 얘기하는 거지 모든 약들이 그렇다는 건 절대 아니니까 오해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또 세 번째로요. 혈액량을 조절하는 약이 있어요. 아마 대한민국에서 이 약이 가장 많이 처방이 될 겁니다. 그 혈액량을 조절하는 원리는 제가 전편에서 소개를 했잖아요. 신장에서 우리 몸의 댐을 관리하는 물을 관리하는 신장에서 우리 몸속에 혈액이 너무 부족하면 세포들이 혈액을 공급을 못 받아서 큰일이 나니까 댐의 문을 막습니다. 그래서 혈액이 못 빠져나가게 해서 혈액량을 맞추는데 신장이 그렇게 똑똑하지가 않아서 딱 필요한 만큼의 혈액만 공급을 못 하는 거예요. 그래서
혈압이 올라버리는 거예요. 신장에서 혈액을 못 빠져나가게 미세하게 조절을 해야 되는데 그냥 무식하게 딱 막아버리니까 혈액량이 이제는 너무 늘어나서 혈압이 올라버려요. 그러면 안 되잖아요. 혈압이 오르면 뇌로 영향이 갈 수도 있고 눈으로 영향이 갈 수도 있고 이러니까 이제 의사가 혈액량을 조절하는 혈압량을 냅니다. 신장에 댐을 여는 거죠. 댐을 열어서 물이 빠져나가게. 자, 물이 빠져나가게 하는데 또 이 약이 지나치게 물을 많이 빠져나가게 할 수가 있어요. 이 뭐든지 내가 딱 필요한 만큼 내 욕구만큼 딱 들어지면 문제가 없을 텐데 세상 일도 그렇고 몸도 그렇고 그렇지가 않아요. 그렇게 탁탁 조절이 안 돼요. 그래서 약이 이번에는 물을 너무 많이 빼버리는 거예요. 물을 너무 많이 빼버리면 어떻게 될까요? 혈액량이 부족해지겠죠. 혈액량이 너무 많아서 혈압이 올라서 혈액량을 빼버렸더니 이번에 혈액량이 너무 적어지니까 어떤 일이 벌어지냐? 어지러워요. 그래서 혈압약을 드시는 분들 중에서 종종 저에게 어지럽습니다 라고 표현을 하시는 분들이 되게 많아요. 그러면 이 혈액량을 조절하는 이 혈압약을 ARB, 안지오텐신 리셉터 블로커. 조금 너무 어려운가? 이런 것까지는 할 필요 없나요? 피디님? ARB라고 합니다. A로 시작해요, 기전이. 그래서 이 약을 쓰시게 되면 어지럽고 입이 마르고 이런 사람들이 종종 있어요. 그래서 저에게 오셔서 어지럽다고 빈혈약을 달라고 하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그러면 저는 어떤 혈압약을 드시고 있는지 먼저 조사부터 해요. 그래서 혈압약으로 인해서 어지러움이 생길 수 있음을 인지를 시키고 너무 혈액량이 부족해진 것 같으면 용량을 의사 선생님하고 상의해서 조절하라고 말씀을 드려요. 그리고 요즘은 많이 안 쓰지만 옛날에는 혈액량을 이뇨제로 조절을 했어요. 물론 지금도 이뇨제를 쓰기는 하는데요. 옛날처럼 그렇게 많이는 안 써요. 그래서 제가 여기에다 이뇨제는 쓰지 않았거든요. 근데 어차피 이뇨제도 혈액량을 조절합니다. 우리 몸속에서 소변을 많이 보게 해가지고 오줌량이 많아지게 해서 혈액량을 줄여서 혈압을 낮춰주게 하는 역할인데요. 이 이뇨제는 소변만 나가는 게 아니라 몸속에 좋은 영양제도 같이 나가기 때문에 많이 힘들어 하셔서 요즘 의사 선생님들은 이 약은 최소로 줄이고 있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어떤 약을 드시는지 알아야 부작용에 대처할 수 있고 그 부작용을 빨리 제거해서 혈압을 잘 조절할 수 있는데요. 제가 오랫동안 환자를 상담하면서 느낀 게 있어요. 그거를 오늘 여러분들하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 혈압약을 드시면서요, 약이 점점 늘어나는 거예요. 왜 그런가 하고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이 혈압약으로 인해서 우리 몸속에서 소실되는 영양소가 있는 거예요. 그거를 좀 전문 용어로 드럭 먹어라고 하거든요. 먹어가 강도라는 뜻이에요. 우리 몸에 영양소를 훔쳐간다 해서 드럭 먹어라고 하는데 우리 몸은요, 약인지 독인지 구분을 못 하잖아요. 일단 우리 몸속에 들어오는 음식, 우리를 피가 되고 살이 되게 하는 음식이 아니면 다 독으로 인식을 해요. 그래서 이렇게 여러분들 커피 드시잖아요? 커피도 우리 몸에서는 약인지 독인지 구분을 못해서 독으로 인식을 해요. 담배나 커피나 술이나 약이나 우리 몸속에서는 다 분해해야 될 대상이에요. 어디서 분해하냐면요, 간에서 분해를 해요. 그러니까 약이 들어오면 우리 몸속에서 혈압을 낮추고요, 간에서 분해가 돼야 돼요. 이 분해가 되지를 않으면 약이 몸에 쌓여서 몸이 더 나빠질 수가 있잖아요. 그런데 이 혈압약이 분해되면서 간에서 가지고 가는 영양소가 있어요. 혈압약을 분해하기 위해서 필요한 영양소들이 있고 또 혈압약으로 인해서 흡수가 안 되는 성분도 있고 이래서 혈압약을 꾸준히 드시다 보면 그 균형이 깨져가지고 질병이 커질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혈압약을 드신다면 내가 어떤 혈압약을 먹느냐에 따라서 좀 보충해야 될 영양소가 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아까 말씀드린 혈액량을 조절하는 ARB 그런 혈압약은요.
아연이 많이 부족해질 수가 있어요. 대표적인 고갈되는 영양소죠. 그리고 칼슘 채널 블로커, 그 혈관을 확장시켜서 혈압을 조절하는 CCB는 비타민 D를 좀 고갈시킬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이뇨제로 혈액을 조절한다면 또 이뇨제가 우리 몸속에 수용성 비타민 B1을 많이 가지고 나가거든요. 수용성 비타민이 부족해질 수가 있어요. 이런 식으로 내가 어떤 혈압약을 먹느냐에 따라서 혈압약을 먹지 않는 사람보다 훨씬 부족해지는 영양소가 생길 수 있다는 거 잊지 마시고요. 장기간 복용하신다면 그런 영양소를 좀 보충해 가면서 드시는 게 훨씬 현명하실 것 같습니다. 혈압은 제가 1편에서 말씀드렸지만 우리 몸을 살리려고 오는 거잖아요. 어떻게든지 내 몸에 혈액을 다 공급하기 위해서 압을 올려서라도 혈액을 보내는 생존 현상인데요. 내 몸이 생존이 위급하다는 신호를 보내지 않으면 그렇게 혈압이 오를 것 같지가 않습니다. 실제로 화병 있으신 분들이 혈압이 많아요. 상담해보면은요, 젊어서는 저혈압이었었는데 나이가 들면서 고혈압으로 바뀌었다는 사람을 상당히 많이 보거든요. 왜 그럴까요? 젊어서는요, 혈압이 좀 낮아도 혈관이 어때요? 부드럽고 혈액이 충분하니까 이 낮은 혈압으로도 온몸으로 혈액을 보냈단 말이에요. 그런데 나이가 들면 혈관은 딱딱해지죠? 혈액은 부족해지죠. 나이가 드시면 혈액이 부족해져요. 왜 그러냐면 혈액을 만드는 곳이 바로 뼈, 이 골수거든요. 근데 골수에서 혈액을 생성을 해줘야 되는데 우리가 얼굴만 늙나요? 뼈도 같이 늙죠. 그래서 뼈에서 혈액을 생성하는 능력이 줄어들어요. 그래서 혈액은 줄어들고 혈관은 딱딱해지는데 고민이 얼마나 많습니까? 나이가 드시면서도 끊임없이 자식 걱정, 돈 걱정, 걱정할 게 많으신 분들은 계속 뇌가 교감신경을 흥분시켜요. 생각이 많은 것도 혈압을 올려요. 왜 그러냐면 생각이 많다는 게, 고민이 많다는 게 뇌의 활동이잖아요. 우리가 생각을 뇌가 하지 팔다리가 하지는 않잖아요. 그래서 뇌를 많이 쓴다는 건 혈액량이 많이 소모된다는 거예요. 우리 몸에서 혈액을 가장 많이 쓰는 곳이 뇌잖아요. 뇌에서 혈액을 많이 쓰면 심장은 어떻게 해서든지 뇌로 혈액을 공급하기 위해서 혈압을 올리는 거예요. 혈액은 부족한데 뇌는 계속 고민에 빠져 있으면 부족한 혈액을 뇌가 다 쓰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찾아낸 게 나이가 드셔서 중장년층이 혈압이 높잖아요. 그러면 대부분이 말초, 팔다리는 차갑더라고요. 혈액의 방향성이 순환 쪽이 아니라 분리 쪽으로 간다는 거예요. 혈액이 위로 몰려서 팔다리로 갈 혈액은 없어서 혈압은 높아지고 얼굴은 붉어지는데 팔다리는 점점 차가워져서 각종 질환에 시달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뇌를 쉬게 해야 되는데 정말 많은 사람들이 뇌를 쉬게 하는 방법을 모르시더라고요. 그래서 혈압을 무조건 운동이나 식이요법으로만 조절하시려고 하는 분들이 생각보다 많고 아무리 운동을 하고 아무리 좋은 음식을 먹어도 혈압이 안정되지 않는 것을 오랫동안 관찰하면서 정말 혈압에 있어서 핵심은 교감신경 안정, 마음이 편안해지는 거구나. 이것을 알게 됐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아셔야 되는 게 생각으로 감정을 조절할 수가 없다는 것을 아셨으면 좋겠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많은 분들이 불안하고 초조하고 억울하고 답답하고 이런 부정적 감정을 가지고 있으세요. 이걸 가지고 있는데 이제 젊어서는 욕도 하고 미워도 하고 원망도 하고 막 그러면서 살잖아요. 그러다가 나이가 좀 드시면 미워해봤자 변하는 게 없잖아요. 원망해봤자 변하는 것도 없고 그러니까 이제는 내려놓는다고 하시면서 어떤 행동을 하시냐면 무조건
불안과 두려움과 외로움을 회피하시고 감사 쪽으로 억지로 스위치를 하세요. 불안하지 말아야지. 불안하지 말아야지. 감사해야지. 이러면서 하느님께, 부처님께 기도를 해요. 내 불안함을 가져가 주세요. 불안하지 않게 해주세요. 그런데 제가 살펴보니 아무리 기도를 해도 불안해서 못 벗어나시는 거예요. 물론 좋아지기는 하죠. 남을 미워하지 않고 남을 원망하지 않고 하면서 감사하려고 노력을 하시면서 원망이나 불안이 많이 줄어들긴 하는데 여전히 계속해서 불안하고 두렵고 힘들면 이것 자체가 교감신경을 흥분시켜서 혈압을 올린단 말이죠. 그래서 살펴보니 이거는 내 생각으로 감사함으로 전환한다고 될 일이 아니고 이 불안함을 내가 느껴줘야 되는구나라는 걸 알게 됐어요. 나의 불안함이나 두려움이나 이 억울함이나 답답함을요, 여러분들께서 어떻게 저항하시면서 안 봐야지 이렇게 아니라 내가 지금 불안하구나. 내가 지금 힘들구나. 내가 지금 속상하구나. 하면서 내 자신을 위로했으면 좋겠습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작업인데요. 많은 사람들이 그걸 잘 못해요. 스스로를 위로하는 법을 모르시고 스스로를 감정을 치유하는 법을 모르셔서 엄청나게 교감신경이 흥분된 채로 이 혈압을 떠나서 나중에는 우울증, 공황장애, 불안장애 이런 걸로 넘어가는 걸 너무 많이 봤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이 불안함을 없애야지 하면서 이 생각으로 내 불안함을 없애려고 하지 마시고 이 불안함을 수용하시고 알아주시고 하면서 점점 이 감정을 녹여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혈압이 오르신 분들은 대부분이 교감신경 흥분이 있거든요. 교감신경 흥분을 가라앉히는 연습을 좀 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많은 분들이 저에게 그런 걸 물어봐요. 어떻게 하면 혈압약 안 먹고 나을 수 있느냐? 한 방에 해결할 수 있는 거, 혈압약 대신에 먹을 수 있는 거 알려달라 이렇게 하시는데 그런 거 없습니다. 그런 거 없고 끊임없이 내 몸에서 일어나는 일, 마음에서 일어나는 일의 불균형을 찾아서 균형을 맞춰주시는 게 혈압을 안정시키는 방법이에요. 근데 사람들은 내 몸이 스스로 치유할 수 있다는 걸 믿지를 못하시고요. 무조건 더 좋은 거, 더 쉽게 해결하는 거 이런 것만 찾으세요. 그러면 그럴수록 불균형의 늪에 빠져요. 그래서 우리가 혈압이 올랐을 때는 좀 침착하게 내 혈압이 오른 이유를 찾고 수용하시고 이 하나하나 풀어나가는 재미, 이 혈압을 조절하면서 내 몸이 점점 건강해지는 이 과정에 집중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런 말들을 환자분들에게 많이 해드리거든요. 그래서 혈압의 문제로 보지 말고 내 몸이 보내는, 내 마음이 보내는 신호로 인정을 할 때 혈압 조절은 잘 될 거고요. 혈압약에서 벗어나실 수 있을 겁니다. 그리고 이렇게 마음뿐만이 아니라 정말 많은 사람들이 교감신경을 흥분시키는 식습관을 가지고 있다는 걸 알게 됐어요. 혈압을 오르게 하는 가장 많은 음식 중에 하나가 이제 커피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커피는 사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우리 몸에서 음식으로 인정을 안 해요. 우리 몸에서는요, 커피를 분해해야 될 대상으로 봐요. 커피가 들어오면 우리 몸의 효소들이 커피를 다 분해해서 몸 밖으로 내보내야 돼요. 그러니까 간이 힘들겠죠. 근데 제가 상담을 하다 보면은요, 혈압약 드시면서 커피 드시는 분들을 너무 많이 만나는 거예요. 커피 한 잔은 괜찮대. 커피에 항산화 물질이 많아서 오히려 혈관 건강에 좋대. 이렇게 말들을 하시는 분들을 많이 봤는데 그건 절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커피 자체가요, 교감신경을 흥분시키는데 어떤 원리로 흥분을 시키냐면 우리가 쉴 때요, 부교감신경이 이렇게 안정화되어 있으면 쉴 때 아데노신이라는 물질이 뇌에서 나와요. 이 아데노신이라는 물질이 나오면 우리는 쉴 수 있어요. 그런데 이 커피의 카페인하고
아데노신하고 구조가 비슷해요. 이 아데노신이라는 물질이 나오면 우리가 좀 졸리거든요. 이렇게 졸리면 자야 돼요. 자면서 에너지 충전이 돼요. 왜냐하면 이 아데노신이라는 물질이 많아졌다는 건 우리 몸에 ATP가 부족해졌다는 신호예요. 자, ATP가 뭐냐면 화폐예요. 우리 몸의 에너지. 사람으로 치면 돈이죠. 돈이 있어야 활동을 할 수가 있잖아요. ATP가 충분해야 우리가 계속 활동을 할 수 있는데 아데노신이라는 물질이 나왔다는 건 돈이 떨어졌다. 그러니까 돈이 다시 돈을 벌 때까지 좀 돈이 충전될 때까지 좀 쉬어라 이 뜻이에요. 그래서 아데노신이라는 물질이 나오면 좀 졸린데 그때 잠깐 한 5분이나 10분 이렇게 잠을 자서 충전을 하는 게 훨씬 현명한데 현대인들은 어떡하죠? 커피를 마셔요. 커피를 마시게 되면 아데노신이라는 물질이 들어가야 할 자리에 카페인이 들어가서 잠이 확 깨버립니다. 그러면 내 몸은 쉴 수가 없죠. 쉬지 못하는 상황을 교감신경 흥분이라고 말을 해요. 교감신경이 흥분되면 혈압을 계속 오르겠죠. 그리고 또 하나, 커피는 우리 몸에서 이뇨제로 작용을 합니다. 커피를 드시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많은 분들이 소변이 시원해서라고 말씀하시는 분들 많이 보거든요. 커피를 마시면 소변이 시원한 이유는 커피가 우리 몸의 대사 속도를 높이기 때문이에요. 자야 될 사람을 잠을 깨우니까 혈액이 한 바퀴 돌 걸 두 바퀴 돌게 되는 거죠. 그러면 신장으로 혈액이 많이 들어가죠. 신장은 혈액을 거르는 곳이니까요. 그러면 신장에도 무리가 가겠죠. 아니, 많이 쓰면 다를 거 아니에요. 신장에 혈액이 많이 들어오면 신장 사구체, 신장에 사구체라는 걸름망이 있거든요. 실사, 공구 해가지고 실덩어리라는 이 사구체가 있어요. 거기서 혈액을 다 걸러주는데 커피를 마시면 혈액이 사구체로 많이 들어가니까 사구체 망이 압력을 받아서 힘들어지겠죠. 그래서 커피를 많이 드시면 신장도 나빠지고 또 혈액량이 부족해지겠죠. 이뇨작용으로 혈액이 많이 나가니까. 그러면 저번 시간에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혈액량이 부족해지겠죠. 혈액량이 부족해지면 우리 몸에서는 큰일 났어 하면서 혈액량을 확보하기 위해서 신장에서 또 혈압을 올릴 수가 있단 말이에요. 이런 식으로 한 잔, 두 잔 마시는 커피가 교감신경을 흥분시키고 체액량을 줄여서 혈압을 올리는 주범이 되고 있어요. 근데 진짜 요즘 너무 어린 아이서부터 어른들까지 커피를 너무나 많이 마시잖아요. 그러면 이 약사, 당신은 커피 안 마시냐? 이렇게 물어볼 수 있는데요. 저도 커피를 마시긴 합니다. 일주일에 한두 번 마시죠. 필요에 의해서 제가 선택해서 마셔요. 근데 요즘 사람들은 커피를 필수식품이다 생각해서 커피를 매일매일 마시거든요. 그래, 한 잔만 마시는 것도 저는 습관이 되면 좋지 않다고 생각을 하는데 커피를요, 하루에 5잔, 6잔까지 그냥 물 대신에 드시는 분들을 너무 많이 만나요. 근데 우리가 정말 말씀드렸던 것처럼 60년 살고 80년 살 게 아니잖아요. 앞으로는 100년씩 살아야 되는데 여러분들 진짜 커피는 기호식품이지 필수식품이 아니에요. 커피를 잘 이해하시고 적당히 슬기롭게 활용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특히나 혈압 환자들은 커피가 혈관을 수축시키기 때문에 혈관도 좁아지고 열도 오르고 신장도 무리가 가고 이뇨작용이 있고 반드시 줄여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술은 또 어떨까요? 술을 드시면 우리가 기분이 확 좋아지죠? 왜냐하면 술이 혈액순환을 시켜주기 때문이에요. 뜨거운 음식은 혈액을 확 돌게 해요. 그런데 이 술도 계속 드시다 보면 열이 올라요. 열이 오르면 혈압이 오르겠죠. 그래서 술도 교감신경을 흥분시키는 음식이고요. 또 술 자체를 해독하려면 간에서 혈액이 굉장히 많이 소모가 돼요. 그래서 술 하면 간하고 다 아시잖아요. 그래서 간에 혈액이 부족해지면 그 자체로 우리 몸은 스트레스를 받고요. 그 스트레스 때문에 교감신경이 흥분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커피도 드시고 술도 드시면 혈압이 높아질 가능성이 무척 높죠. 근데 요즘 사람들은 혈압약을 1, 2년 드시는 게 아니기 때문에 처음에는
혈압이 올랐다 하면 술도 좀 줄이고 커피도 줄였다가 계속 드시다 보면 습관화가 돼요. 만성화가 돼서 혈압약을 10년째 먹고 있다. 뭐 이렇게 되면은 혈압약에 의지해서 에이 혈압약 먹으니까 괜찮겠지 하면서 커피나 술을 같이 드시는 분들을 너무 많이 보는 거예요. 그런 거는 제 눈에는 시한폭탄이죠. 혈압약이 우리 몸의 혈압을 오르지 않게 도와는 주지만 그 외 것들, 혈관의 탄력성을 복구시키거나 혈액량을 보충해 주지는 못하잖아요. 근데 커피하고 술을 계속 드시게 되면 그런 것들이 가속화돼서 혈압량이 점점 늘어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커피하고 술은 줄이셔야 될 것 같습니다. 담배는 뭐 말할 필요가 없죠. 커피나 술은 그래도 우리가 음식으로 쳐서 조금 봐주는데 담배는 그야말로 백해무익하잖아요. 담배는 그 자체로 담배 안에 나쁜 물질이 너무 많아서 혈관 오염물질의 주범이고 담배 자체가 도파민을 많이 나오게 해서 교감신경을 흥분시킵니다. 그래서 담배를 피우시는 거는 젊어서는 또 담배를 좀 피우시더라도 우리가 좀 해독을 할 수가 있어요. 여러분들 나이를 먹는다는 게 뭐냐면요. 우리 몸에 효소가 준다는 거예요. 자, 효소가 준다는 거는 해독 능력이 떨어진다는 거죠. 옛날에는 우리 몸속에서 나쁜 물질이 좀 들어와도 간에서 항산화 효소가 많아서 이거를 빨리빨리 처리를 해줍니다. 그렇기 때문에 젊어서는 담배를 좀 피워도 빨리빨리 해독을 해주니까 그렇게 몸에 냄새도 안 나고 담배로 인한 혈압 상승도 없을 수 있어요. 근데 나이가 드시면 얼굴만 늙는 게 아니라 간도 늙어요. 간에 항산화 효소가 적게 나오면서 담배 같은 이물질을, 나쁜 물질을 해독하는 능력이 점점 떨어져요. 그러다 보니 똑같이 담배를 피웠는데도 옛날에 비해서 나쁜 냄새가 빨리 못 빠져나가요. 그렇죠. 그리고 오랫동안 축적해온 것도 있고, 그리고 이 담배로 인한 피해가 훨씬 증가가 돼요. 그러니까 혈압약을 드시고 계신다면 반드시 커피나 술이나 담배를 줄이시던지 끊던지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물론 적절히 조절을 할 수 있으면 좋죠. 그리고 혈압약 드시는 분들 중에서 이런 분들도 많이 발견을 했어요. 바로 매운 음식을 드시는 분들이 혈압이 또 높더라고요. 매운 음식은요, 우리 몸에서 음식으로 맛으로 인정을 안 하고요, 통증으로 인식을 해요. 그래서 매운 음식을 드시게 되면 이 통증을 없애기 위해서 뇌에서 엔돌핀이라는 마약 성분이 나와요. 엔돌핀이 나오게 되면 기분이 좋아지니까 자꾸 젊은 청년들이 매운 음식을 먹게 되는데 이 매운 음식이 또 교감신경을 흥분시키는 매우 중요한 원인입니다. 근데 요즘 사람들은 진짜 갈수록 음식이 매워지잖아요. 가끔 상담을 하다 보면 혈압 있으신 분들이 청양고추를 항상 냉장고에 넣어놨다가 모든 음식에 넣는다는 말을 듣곤 하거든요. 그러면서 매운 음식이 먹으면 스트레스가 풀리니까 혈압에 좋은 줄 알았다. 이렇게 표현하시는 분들을 봐요. 절대 아닙니다. 매운 음식을 드시게 되면 교감신경을 흥분시키고 교감신경 흥분은 혈압 상승으로 이어집니다. 그리고 교감신경이 흥분이 되잖아요. 에너지 대사 속도가 빨라서 쉽게 지쳐요. 교감신경이 흥분되는 사람들은 오전에는 막 이렇게 일을 한다거나 에너지를 모아서 확 써요. 흥분됐을 때 확 쓰고 오후에 딱 퍼져요. 근데 에너지가 다 금방 떨어지는 거예요. 우리가 에너지를 아침부터 저녁까지 이렇게 골고루 써야 되는데 확 타올랐다가 훅 꺼지는 불꽃처럼 교감신경이 흥분이 되면은 굉장히 그 에너지의 그 높낮이가 큽니다. 그러다 보니 너무 기운이 없으니까 이분들이 또 보양식을 많이 찾아요. 예를 들어서 몸을 따뜻하게 뜨겁게 하는, 봄철이면 오순 같은 것도 많이 드시고 또 흑염소라든가 홍삼이라든가 이런 보양식 있잖아요. 에너지를 막 내는 음식. 근데 이런 음식도 어쩌다 한 번 드셔야지 기운이 없다고 이런 음식을 계속 드시게 되면 이것도 그 자체로 교감신경을 흥분시켜서 교감신경을 흥분시키면 또 혈압이 오르게 됩니다. 그래서 이 보양식도 나한테 맞는지 체크해보고 드셔야 될 것 같습니다.
좋다고 먹은 음식, 좋다고 사 먹은 건강식품이 오히려 혈압을 올린다면 진짜 억울할 일이 많잖아요. 그리고 추위도 교감신경을 흥분시킵니다. 춥잖아요. 그러면 우리 몸은 36.5도를 유지하기 위해서 근육을 수축시킵니다. 근육을 수축시키고 모공을 닫아버립니다. 모공을 닫아버리면 모공으로 나가야 될 열이 못 나가서 혈압이 오르게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런 것들을 잘 알고 계셔서 교감신경의 흥분을 줄이게 되면 우리 몸의 순환이 저절로 되면서 혈압을 잡는데 많은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교감신경을 가라앉혔으면 혈관을 부드럽게 해야겠죠. 혈관을 부드럽게 해야 혈액이 잘 가니까 혈압이 낮아질 거 아니에요? 그래서 혈관에는 내막, 중막, 외막이 있다고 말씀드렸죠? 내막을 부드럽게 하는 게 좋은 기름이에요. 좋은 오메가3, 좋은 오메가6, 좋은 오메가 기름을 드시게 되면 혈관이 부드러워져서 혈액이 잘 흐르게 됩니다. 그리고 좋은 단백질을 드셔야 돼요. 밥하고 김치만 드셔서는 혈압이 떨어질 수가 없어요. 왜냐? 혈관 중막이 바로 결합 조직인 단백질로 이루어져 있기 때문이에요. 그게 바로 콜라겐이에요. 혈관의 탄력성은 콜라겐이 좌우를 해요. 결합 조직이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결합 조직을 만들려면 좋은 단백질을 드셔주셔야 돼요. 밥하고 김치만 드시지 마시고 매 끼니마다 이 손바닥만큼의 단백질. 제가 단백질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단백질이 좋은 거야 하면서 단백질을 막 무조건 많이 드시려고 하거든요. 근데 단백질은요. 모든 음식이 나이가 드시면 소식을 해야 맞지만 특히나 단백질은 욕심내시면 절대 안 됩니다. 왜냐하면 단백질에는 질소라는 물질이 들어있는데요. 이 질소라는 물질은 우리 몸에서 품을 수가 없어요. 저장할 수가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지나치게 많이 단백질을 복용하게 되면, 드시게 되면은 이 질소를 분해해서 몸 밖으로 빼내느라고 간도 무리가 가고 신장도 무리가 가요. 근데 나이를 드실수록 효소가 적어서 단백질을 분해하는 능력이 더 적어지잖아요. 그러니까 소식을 하셔야 돼요. 좋은 양질의 단백질을 매 끼니마다 조금씩 드셔야 돼요. 점심에 단백질 안 드셨다고 저녁에 단백질을 2배로 드시면 안 돼요. 옛날에는 단백질이 귀해서 많이 먹어라 했지만 이제 우리는 100살까지 살아야 되니까 그렇게 음식에 욕심내지 마시고 싸고 양 많은 것을 많이 드실 게 아니라 질 좋은 단백질을 소량 드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혈관의 탄력성은 내가 먹은 음식으로 결정이 된다는 거. 밥하고 김치만 드시면 안 돼요. 매 끼니마다 정성껏 소박하고 검소하지만 균형 잡힌 식단을 지켜내셔야 혈관이 건강해집니다. 그 다음에 혈장액을 확보하는 게 매우 중요합니다. 혈장액이 지나치게 많으면 혈압이 오르고요. 혈장액이 지나치게 적어도 혈압이 올라요. 저번 시간에 말씀드린 것처럼 신장에서 혈장액이 못 빠져나가게 댐의 문을 막기 때문이에요. 많은 사람들이 혈장액이 결과적으로는 내가 짜게 먹어도 혈압이 오르고 내가 싱겁게 먹어도 혈압이 오른다는 뜻이에요. 너무 짜게 먹으면 혈장액이 범람해서 혈압이 오르지만 너무 싱겁게 먹으면 신장에서 혈액이 못 빠져나가게 해가지고 오르거든요. 그래서 결국은 다 혈압이 올라요. 자, 그러면 혈압이 올랐을 때 무조건 싱겁게 먹을 것이 아니라 내가 짜게 먹어서 혈압이 올랐는지 너무 싱겁게 먹어서 혈압이 올랐는지를 잘 살펴보셔야 돼요. 우리가 음식을 너무 많이 먹어도 배가 아프고 너무 안 먹어도 배가 아프잖아요. 그럼 이게 굶어서 아픈 건지 과식해서 아픈 건지 구분을 해야 약을 쓸 수가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혈압이 올랐다는 건 증상이고 혈압이 왜 올랐는지는 개개인마다 다 달라요. 그래서 너무 싱겁게 드셨다면 오히려 적당한 소금을 드셔주면 혈압이 잘 잡히고요. 너무 짠 음식을 드셨다면 이번에는
적당히 싱겁게 드셔야 혈압이 잘 잡혀요. 이 차이를 모르셔서 고통받는 사람들을 너무나 많이 만나요. 그래서 이 부분, 내 혈압이 올랐는데 내가 왜 혈압이 올랐는지, 짜게 먹어서 올랐는지 싱겁게 먹어서 올랐는지 반드시 살펴보시고 균형을 맞추세요. 소금의 적당한 균형을 맞췄을 때 혈압약 없이도 혈액이 조절될 수가 있습니다. 제가 살펴보니까 혈액의 방향성이 너무 중요한 거예요. 혈액의 방향성이 바로 교감신경 흥분인데요. 교감신경이 흥분이 되면 뇌가 계속 혈액을 뇌로 불러와요. 그러니까 혈액이 다 순환하기보다는 위로 몰리게 돼 있거든요. 근데 이 혈액의 방향성을 결정하는데 굉장히 이 횡격막이 차지하는 비율이 높다는 걸 알게 됐어요. 상담을 하다 보면 명치, 여기가 아프다는 사람들을 너무 많이 만나요. 여기가 아프다는 거는 위하고 아래가 소통이 안 된다는 뜻이거든요. 근데 왜 소통이 안 되냐? 바로 횡격막이 수축되어 있기 때문이죠. 이 횡격막은 우리의 앞과 뒤를 연결하는 몸 안에 들어있는 근육인데요. 우리는 눈으로 볼 수는 없는데 우리가 느낄 수는 있어요. 언제 느낄 수 있냐면 호흡을 할 때 느낄 수 있어요. 호흡을 할 때요. 가슴으로 호흡을 하지 마시고 배로 호흡을 한번 해보세요. 갈비뼈를 부풀리면서 내쉴 때는 갈비뼈를 오므라뜨리는 거죠. 이렇게 호흡을 의식하면서 사시면은요, 일단 교감신경이 안정이 돼요. 생각에서 벗어나서 우리가 여러 생각을 동시에 하긴 힘들잖아요. 생각이 날아다닐 뿐이지, 이 생각을 동시에 할 수가 없기 때문에 한 생각에 집중을 하면 잡생각이 사라지게 돼 있잖아요. 그래서 호흡에 집중을 하시면 교감신경이 안정이 되고요. 실제로 마시는 숨에 비해서 날숨, 내쉬는 숨이 이렇게 깊어지면 뇌에서 지금은 쉴 때구나라고 인식을 해서 교감신경을 가라앉힌다고 합니다. 그리고 횡격막이 수축과 이완을 반복을 하면 여기에 갇혀있던 혈관들이 이완이 되면서 순환을 하기 시작해요. 순환을 하기 시작하면서 혈액순환이 잘 돼서 혈압이 낮춰지게 됩니다. 복식호흡은 혈액순환도 좋아주고 교감신경도 안정시켜주기 때문에 제가 많이 권하는 방법입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지나치게 추위에 노출이 되시면 안 됩니다. 이 얘기를 왜 하냐면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얼음 음료, 차가운 음료를 좋아하시거든요. 너무 차가운 음료, 여름이 다가오고 있는데 드시게 되면 이 자체로 또 교감신경이 흥분이 되니까 요런 찬 음식보다는 내 체온과 비슷한 음식을 드실 때 혈액이 순환하기 훨씬 좋은 조건이 됩니다. 당연히 걷는 게 도움이 되겠죠. 우리가 심장으로 나가는 혈액은 동맥, 들어오는 혈액은 정맥이라고 했는데요. 동맥은 심장의 펌프로 나가지만 정맥은 심장의 영향을 안 받아요. 정맥은 오로지 근육의 힘으로 돌아오는데 잘 생각을 해보세요. 들어오는 혈액이 없으면 심장이 얼마나 힘들겠어요. 들어와야 내보낼 수가 있잖아요. 순환이니까. 그래서 충분히 걸어주시게 되면 근육이 많이 생기고요. 골격근으로 이렇게 걷는 운동을 하시게 되면 뇌로 몰려있던 혈액이 손과 발로 이렇게 분산이 되면서 마음도 많이 편해집니다. 그런데 체중을 줄인다고 해서 러닝머신에서 막 뛴다거나 막 뛰는 것은 그렇게 권하지는 않습니다. 뛰게 되면 심장도 같이 뛰기 때문에 심장에 무리가 갈 수 있어서 중장년층 이분들의 혈압 관리는 너무 뛰는, 땀을 빼거나 너무 힘든 운동은 권하지는 않고요. 하체 운동, 땀이 살짝 날 정도로 빠르게 걷는 것을 권합니다. 이렇게 걷고 운동을 하게 되면 림프순환은 저절로 되겠죠. 림프순환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가 운동을 하게 되면 혈관의 순환뿐만이 아니라 림프의 순환도 도와주게 되는데요. 림프순환이 굉장히 중요한 이유는 우리 혈액의 찌꺼기가 림프에 쌓여있기 때문입니다. 림프에 쌓인 찌꺼기를 없애주면 혈액도 잘 같이 돌겠죠. 그래서
림프 순환을 촉진시켜주는 운동들, 그리고 첫째도 근육, 둘째도 근육, 셋째도 근육이겠죠. 나이가 들수록 근육이 많아야 혈액을 확보할 수 있는 능력이 커지거든요. 근육이 많으면 근육은 혈액 주머니라고 상상을 하시면 돼요. 그래서 혈액이 많이 확보가 되면 혈액 순환이 훨씬 잘 되겠죠. 그래서 적당한 운동은 필수인 것 같습니다. 그러나 누차 말씀드리지만 내 몸이 할 수 있는 만큼 운동을 하셔야 돼요. 지나친 운동은 오히려 독이 됩니다. 왜냐? 노동을 할 때나 운동을 할 때나 혈액은 동시에 소비되고요. 혈액이 소비된 만큼 활성산소가 많아지는데 내 몸에서 그 활성산소를 못 없애면 오히려 염증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나한테 물어봐 가면서 내가 할 수 있는 만큼 적당한 운동을 하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혈압약이 나쁜 게 아니라 약은 우리가 필요하면 쓰는 물질이에요. 그래서 혈압약을 우리가 필요할 때는 써서 혈압은 낮추시는데요. 혈압약에만 의존하면 다 된다는 생각은 버리시고요. 내 몸의 혈관 관리, 심장의 부담을 덜어주고 혈액 순환을 도와주고 혈액의 양을 적당히 맞춰줘서 혈압약이 늘어나지 않도록 관리하셨으면 좋겠고, 또 아주 열심히 하시면 혈압약도 끊을 수가 있다는 희망을 좀 드리고 싶었습니다. 옛날에는 평균 수명이 그렇게 길지 않았기 때문에 한 번 먹으면 영원히 먹어야 된다고 했지만 이제는 우리가 제2의 인생, 제3의 인생 살게 되는 평균 수명이 길어졌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길어난 수명에 맞춰서 급할 때는 혈압약을 쓰시고요. 긴 수명에 맞춰서 혈압약은 좀 줄여나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약 없이 스스로 몸의 건강을 돌볼 수 있는 그런 날이 올 때까지 제가 도와드리겠습니다.